그 선택권이 많을수록 네. 항상 고민이 더 많이 되잖아요. 네. 지금 제일 고민이 많은 분들이 네. 1주택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공감도 되고, 공감이 안 되기도 해요. 주변에 제 가족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1주택자 분들 정말 많은데,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뭐 삼촌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다 1주택자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집은 원래부터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막 고민 엄청 하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 중에서 뭐 최근에 산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괜히 집을 사가지고 또 이거를 또 언제 또 이게 회복이 될까, 던져야 되나, 뭐 그런 고민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산지는 좀 됐지만 이번 기회에 이 타이밍을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네. 이게 막 제각각이야. 그래서 1주택자가 만나보면 다 한쪽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네. 자산을 좀 불리려면 네. 지금 네. 어떤 걸 해야지 네.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자산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은 1주택자가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투자자의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주택자는 그냥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실거주 하면서 거기서 만족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그냥 뭐 실거주 반, 뭐 나중에 좀 올라가라, 뭐 재테크 반, 뭐 그 정도라 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선택은 오렌 버핏처럼 생각하는 투자자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너무 멀리 있잖아요. 네. 이쪽 길은. 네. 형님, 근데 네. 이제 갈아타기로도 네.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갈아타기? 갈아타기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 좋을까? 뭐 실사례 들면 더 좋겠네요. 네. 뭐 한 2016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서울에 뭐 그렇게 많이 상승한 시점 아니었어요. 한 1년 정도 기껏 상승했던 시점인데 뭐 동대문구나 아니면 마포구나 아니면 좀 입지를 낮춰서 뭐 은평구나 다 괜찮아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매매 가격 자체가 뭐 한 6억 정도? 33평 기준으로 평당 2천만 원 안 하는 곳도 많았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굉장히 높았죠. 뭐 4억, 5천, 5억 이렇게 했었죠. 투자금 1억이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21년도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거의 3배 정도 올랐거든요. 33평이 막 동대문구 18억 막 여기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엄청나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시점에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그걸 정리하고 만약에 갑자기 강남에 있는 대치동 이사 왔다. 그러면 16년도에 대치동 33평 아파트는 이미 18억이었어요. 그 6억짜리가 18억이 됐는데 16년에서 21년까지 이미 16년도에 대치동 아파트는 18억이었어요. 갈아탔다고 보자고요. 네. 근데 그게 21년도 최고 시점에 얼마였냐면 38억까지 찍었어요. 찍기는. 지금은 쫙 내려오긴 했는데 30억 가까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은 커 보이죠. 네. 근데 수익률은 어차피 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대치동은 똑같이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무조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애들이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18억짜리가 38억 된 게 3배가 안 되잖아요. 네. 3배 되려면 54억 돼야 되잖아요. 네. 38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다만 시세 차익이 큰 거죠. 시세 차익 큰 대신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자신 씹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했다고 해서 내 자산을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빨리 불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를 가져갈 수 있어요? 금액이 빵빵빵 올라가는 건 있죠. 대신 내가 돈을 확실하게 많이 넣었다는 그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오르고 나서도 갈아타기를 고민 안 할 수 있죠. 또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락할 때도 좀 뭐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없으면 또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그 동네에 거주하는 만족도가 다르잖아요. 그곳에 있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가격의 가치를 내가 매달 사실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곳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자산을 빨리 불리는 개념에서는 갈아타기가 정답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형님, 그럼 갈아타기가 재테크 측면 봤을 때 네. 효과가 미비하다. 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미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극명하게 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입지가 그 동네에서 네. 하위 20, 30% 살던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이 한 50%까지만 올라오면
이건 또 이야기 달라져요. 아, 하위 좀 여기 있는 것들은 진짜 너무 적게 오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거를 가져갔을 때 여기도 웬만큼 올라가고 입지 좋은 것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너무 안 좋은 곳에 있는 분들은 50% 이상으로 들어오는 건 필요하죠. 경기도도 너무 외곽에 있다면 조금 상급지로 올라와야 되고 서울도 너무 외곽에 있다면 한 중간쯤까지는 올라와 주는 건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은 이건 이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개념이다.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결국에 내가 돈 넣은 만큼 네, 더 오르는 거다. 맞아요. 약간 좀 충격받는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게 실제 팩트예요. 그게 막 갈아타기, 상급지 네. 갈아타기는 언제나 옳다.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옳다는 개념이 삶이 좋아지잖아요. 첫 번째. 네. 분명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시세가 조금씩 큰 차익으로 많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하락장에도 조금 더 버티기도 하고요. 황금성도 중요한데 이 친구가 먼저 팔 가능성도 대단히 높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개념인 거죠. 단순히 그냥 수익률만 따진 건 아니죠. 그걸 계산해보면 인간인지라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죠. 누가 내려가고 싶겠어요? 네. 내려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수익률은 내려가도 똑같은데 그러면은 내려가면은 더 적은 금액을 깔고 앉을 수 있고 뭐 내려갔는데 돈이 남긴 한데 그렇지만 시세차익이 작잖아요. 네. 그럼 그걸 여러 개 사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여러 개 사겠어요?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 좀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맞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사실은. 그럼 각자 취향껏 좀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갈아타기로 했을 때 내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날 거다. 그 환상에서만 조금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부모님, 그러면은 네. 좀 갈아타기 좀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네.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네. 흔히 사람들이 좀 갈아타기 할 때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네. 저도 뭐 예전에 갈아타기 많이 이제 그거 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제가 7번 이사했으니까. 갈아타기 고수였네요. 갈아타기 고수죠. 끝판왕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7년 동안 7번 이사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했다는 소리잖아요. 네. 사실 짧은 기간은 3, 4개월만 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그때 갈아타기 할 때 어떻게 갈아타기 해봤냐면 구축,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도심에 멀쩡한 구축 아파트 살다가 외곽의 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봤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구도심으로 이사를 가봤고 또 구도심 내에서도 또 점점점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가봤고 그 다음에 경기도로 가봤고 큰 평수로 넓혀도 봤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서울에 진짜 좋은 입지로 이사 가봤고 거의 할 수 있는 가능성 다 해본 것 같아요. 산전수전 다.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구도심, 막 오르막길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한강까지. 근데 그걸 했을 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흐름이 안 좋은 하락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갈아타기를 열심히 한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만약 2년 내도록 하락하고 하면 또는 보합이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갈아타기 할 때는 흐름이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이게 효과가 극명하게 나죠. 옛날에 제가 창원에 예전에 회사 때문에 거주를 4년 넘게 했을 때도 그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정확하게 2년 동안 3배가 올랐단 말이죠.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열심히 갈아타기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4년 동안 쫙 하락했는데 그 하락하는 기간 동안 거기서 창원에서 아무리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 해봤자 한들 다 하락했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제 선택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빨리 내리고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기를 한 거죠. 그게 좋은 갈아타기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거 있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오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애랑 안 좋은 애랑 가격이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한 5천만 원 더 주면 딱 점프가 돼요. 또 5천만 원 더 주면 거기서 점프 되거든요. 한 2억 정도 주면 생각보다 많이 점프가 돼요. 이제 그랬을 때 잘 생각해보면 봐봐요. 5억, 6억, 7억, 8억, 9억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실거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대출을 만약에 60%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60% 대출하잖아요. 그럼 남은 40%에 대한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5억일 때 10%가 5천만 원인데 40%면 2억이죠. 그러면 8억으로 가면 얼마나 될까요? 3억 2천이죠. 네. 이 두 개 차이가 얼마예요? 1억 2천. 5억과 8억은 3억 차이인데 이 두 개 차이는 1억 2천밖에 차이 안 나요.
1억 2천을 내가 조금만 더 쓰면 대출 이자만 좀 더 감당하면 여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8억이었던 게 지금은 더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억 5천만 줘도 사실은 계속 갈아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 때는 그때는 좋은 입주로 갈아타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체크할 게 뭐냐면 투자 금액이에요. 만약에 그 시점에 가격은 바닥인데 다 좋은데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이 있고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입지 좋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갈아타기를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두고 좀 내가 상황을 보고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두고 한 몇 년 있다가. 근데 이제 만약에 입주를 많이 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는 이 갈아타기를 했을 때 전세가가 계속 눌림당하면서 시세가 못 올라가기도 해요. 급하지 않게 또 선택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그 지역의 상황과 가격이 바닥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지금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냐, 거기에 따라 이게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맹구님, 근데 네. 이제 갈아타기 이야기 들어봤는데 네. 이게 보니까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갈아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실거주로 갈아타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흐름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야 될 타이밍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갈아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언제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팔고 일로 갈아탄다 한들 여전히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옛날부터 계속 하나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과 하락을 그냥 그대로 다 막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다만 이제 바닥일 때 금액이 쫙 축소되었을 때, 다 붙었을 때, 큰 차이가 변별력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뭐 사둘 수는 있겠죠. 대출 좀 일으켜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는 하니까, 확실히. 맹구님, 저 이제 네. 오늘 이거 썸네일을 네. 1주택자 자산 2배로 불리는 법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아, 갈아타기로는 쉽지 않겠는데요. 제가 2배 불렸던 사례금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처럼 바닥 시점에 사람들이 급매로 내놨을 때, 그때 이 친구를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장점을 조금 살려야 되는 게 필요하죠. 뭐냐면 특히나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구축이 많아요. 네. 근데 다 새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네. 새 아파트는 비싸요. 너무 비싸요. 비싸도. 그렇기 때문에 구축을 실거주로 들어갈 때 지금 대출이 너무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7% 일으키는 거죠. 그럼 4% 있으면 되죠. 4% 주고 잔금을 치는 거예요. 잔금을 쳐놓고 인테리어를 웬만하면 꼭 해야 돼. 구축의 인테리어가 돼 있으면 그 동네 자체가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고 공급이 좀 적어지면 생각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 치고 구축을 올수리한다. 네. 두 번째, 실거주하면서 만족도를 다 가져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2년, 4년 거주하겠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이 친구를 기반으로 갈아타기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가율이 옛날에 50%였던 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한 60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 동네에 다 구축밭인데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어. 그러면 10%를 높여도 전세가 금방 빠져요. 그럼 전세가가 확 올라가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하더라도 충분히 내 돈을 거의 깔지 않고 투자 금액이 다 회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갈 수 있죠. 네. 이때 이사를 갈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갔었냐면 막 GTX 초역세권 되는 호재가 있는 막 그런 데들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아직은 그게 교통이 실현이 안 됐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에 평수를 높여서 또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싹 다 해놓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좀 큰 평수에서 좀 살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호재 하나가 또 크게 또 팍팍 시세가 오른단 말이죠. 네. 호재가 존재하니까.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얘를 또 정리하거나 했을 때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실고유자가 얘부터 찾거든요. 또 미래 호재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또 좋은 가격에 팔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내 집만을 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첫 번째 녀석에서 투자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두 번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고 이 집도 사실은 또 여유를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또 시세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었고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서 또 올라갈 수 있었고
결국은 1주택만 유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음. 사실은. 그러니까 1주택 유지하면서 최대한 한 개를 더 샀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거의 안 들어가야 돼요. 내가 샀던 금액에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인테리어 해놓고 최고치로 전세를 받으면 돈이 다 회수가 돼야 돼요. 그 대출 냈던 것들이 다 회수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요 집은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도 있죠. 이게 아직도 유효할까요? 그건 이제 바닥을 치고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느긋함,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유효한 거죠. 지금부터 2년 동안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유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유효하다고 보죠. 무한정 내려갈 일은 없다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네. 내가 1주택만 유지하면서 네. 드라마틱하게 뭐 2배 되는 법 네. 이런 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주택자 분들이 네. 지금 방법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어떤 또 종목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분양권하고 재건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래 신축이잖아요. 네. 곧 신축이 되는데 이게 지금 피가 뭐 몇 억씩 올랐다가 많이 빠진 곳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사거든요. 네. 왜 못 사냐면 이게 한 1년 이내에 또 입주를 하거든. 그리고 입주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일수록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입주장이 도래하면 아마 더 이렇게 막 급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실거주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입지를 조금 더 높여서 분양권이 있는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 뭐 남아있는 기간이 한 3개월, 6개월 그 정도 상간에 있는 분양권들을 매입을 하면 프리미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나중에 대출 일으켜가지고 실제 들어가면 그 어려운 기간들을 자기는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신축은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나면 전세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요. 다른 구축들보다. 왜냐면 입주장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전세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냥 한번 올라오죠. 나는 물론 이제 실거주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내리는 상관없긴 하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거 역비례해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은 선택이다. 그런 생각 들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예를 들어서 1년 넘게 남았다. 뭐 그런 분양권이다. 심지어 길게 남은 거 2년짜리도 있잖아요. 얘를 내가 입주하고 나서 3년 내에만 팔면 되거든요. 비과세를 받는데. 그것도 너무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급하게 막 딱딱 맞춰서 팔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시세가 신축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분양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재건축은 분양권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입지가 딱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좀 잘 진행되려고 하는 재건축은 대부분 입지가 전부 다 좋은 녀석들이죠. 단점은 내가 실거주하기에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근데 그걸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재건축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분양권 1순위, 2순위는 재건축.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다 신축이 될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은 입지가 갑 오브 갑이라는 장점이 있죠. 부모님 오늘 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1주택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